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 발생했습니다. 6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고령자들의 확진이 많아지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또 전해드렸는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9명 발생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는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루 50명이 넘어갔지만 이번 2주일 동안 평균 45명 정도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가 보이긴 하는데 사실 염려되었던 이 물류센터 같은 데서의 대규모 발생은 없었던 것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산발적으로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지금 충남, 대전, 또 전주까지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아마 그쪽에는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소규모에서 집단 감염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려되긴 합니다. 예. 또 이와 같은 상황이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죠.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줄어들질 않고 지금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있는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 고령층 비중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결국에 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젊은 사람들 30, 40대가 감염이 되면은 중증으로 가지 않고 경증으로 또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 수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네. 고령자들인 경우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중증 환자로 가게 되면은 이 입원실이 중증 환자 이런 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중증 환자 25명 중에서 23명이 5월 이후에 발생하였고 또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병상 확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증 환자들을 바로 나눌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해서 이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감염자가 직접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보다 직접 방문하지 않은 그러니까 2, 3차 감염 환자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리츠웨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매 장소 자체가 굉장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것이 발견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 뒤에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벌써 접촉한 사람들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고 또 가정 내에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방판업체까지 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단이 돼야만 찾을 수가 있고 찾았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노출된 사람들보다도 그 2차, 3차 감염이 더 늘어나는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확산세를 잡는 데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벌써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방역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방역의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무증상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역의 한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이 자기 자신의 증상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일주일에 1,000명이라고 그러고 경기도도 또 기업과 같이 반만 보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선제적이라고 그럴 수가 없고 또 취약 지역에 주로 찾아가서 아마 하게끔 된 거기 때문에 이 감염의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진단검사도 필요하지만 면역 진단에 의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한번 모니터링 해놓는 것도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대전 지역 상황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흘 사이에 15명이 확진됐다고 그러는데 감염 확산세 더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60대 여성 환자가 방판업체를 다녀오고 나서 감염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리치웨이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10명,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지금 감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방문 판매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을 또 방문한 기록들이 있고 또 방문 판매 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하면서 감염시켰을 밀접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지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의 감염력은 상당히 높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아마 확산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집단 감염의 어떤 통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통로라기보다 일단 대전 지역에서의 감염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목사님에서 감염되는 경로하고 지금 이 60세 여자 환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 60세 목사님인 경우에 있어서도 감염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서 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사실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 봐도 뭐 슈퍼 전파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 접촉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서 전파력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신도 그 환자 중에 일부가 신천지 신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이분 자체가 자신이 진술하기로는 2017년 이후로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신천지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 예전에 노출이 되었었던 분들이 서로 계속 연결이 돼갖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와서 신천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나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 네. 그 대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한 걸로 분석됐다고 하는데 이게 변종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G타입이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그 대전에서의 환자가 G타입이랑 또 다른 타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35사이클 정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바이러스 숫자가 많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적은 증폭으로도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의 뭐 20 이하로도 나온다는 것은 몸속에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의 양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세포에 배양시켰을 경우 굉장히 고농도가 나올 때는 뭐 10에서 15도 나오기는 하지만 20 이전에 나온다는 것은 바이러스 양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관절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소화기계, 뭐 여러 신경계, 여러 계통의 염증을 나타내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특이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의 특성상 아마 노인들도 굉장히 많고 관절염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얼마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환자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백수십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처음에 1차 확산됐을 때 그 A형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지금 G형으로 CVG 이렇게 네. 변이를 하게 됐는데 G형 바이러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더 특성이 관절염을 더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라고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역학적으로는 그런 증거가 지금 있고 앞으로 더 나오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낼지 아직도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베이징 외에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재확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 이게 재확산일까요? 일단 이란 같은 데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파가 일어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중남미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해서 피크를 아직 다 못 간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그 남미 쪽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겨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그 많이 발생한 환자들이 결국은 또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또 이 북반구 나라들은 올 겨울에 다시 2파가 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남반구 쪽에서는 2파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1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료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쓰이죠. 스테로이드제 약품인 덱사메타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약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거든요. 즉 치료제는 아니에요. 즉 렘데시비르 같은 길라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소염제인 경우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알러지성 뭐 천식이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약인데 소염제의 특성이라는 것은 아주 극적으로 치료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바이러스의 증식이 아니라 증식에서 우리 몸에서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반응은 나타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부작용이 많아질 수가 있죠. 즉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면역이 억제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료 보조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네. 딱히 뭐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즉 치사율을 낮춰준다는
지금 얘가 분명히 2,000건 정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치명률을 상당히 30% 이상 낮춰줬다고 하니까 일단 치료제로서 사용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소염제입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국내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습니다. DNA 백신도 있고 뭐 다양한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게 전임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임상 3상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즉 임상 2상을 막 건너뛰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3상을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의 것이 먼저 개발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임상 그 시험 승인을 빨리 내주게 되면은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